건물 로비.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강남 타워 팰리스 로비 한가운데 60대 여성이 젊은 여성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박서연은 차갑게 경비원을 불렀다. 경비원님,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안 돼, 안 돼. 노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다. 그녀는 18년 동안 서연을 무시하며 살았던 시어머니, 한복희였다. 제발 건물 계약만이라도. 우리 민호가 죽겠다고 해. 경비원이 한복희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다. 박서연, 박서연. 로비가 조용해졌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43살, 18년의 결혼 생활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늘 서늘했다. 수술실 문 위에 걸린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는 마치 서연의 심장을 짓누르는 낙인 같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신호음이 이어졌다. 끊어질 듯한 순간에야 남편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방금 수술실 들어가셨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것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과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 그것은 공항 안내 방송이었다. 지금 어디야? 미안, 서연아. 나 지금 공항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아니, 오히려 성가신 이를 마주한 사람처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민호의 목소리 뒤로 맑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대표님, 곧 탑승 시작한대요. 서두르셔야 해요.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 민호의 비서 이유진이었다. 지금 유진 씨랑 같이 있어? 그게 비서 유진이야.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어머님 곁엔 처남이 있잖아. 나까지 간다고 당장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투자받고 돌아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게. 끊어.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18년 전 서연은 이 남자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그가 사업가로 변모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옆에서 지탱한 것은 서연이었다. 시댁의 모진 구박도 사랑의 유효기간이라 믿으며 견뎠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시댁의 무시는 지독한 올감이었다. 교사 월급 뻔한데 그걸로 뭘 하겠니? 우리 민호 큰 사업하는데 보탬이나 돼? 자고로 남자는 안 사람이 돈을 끌어와야 성공하는 법인데 넌 손끝 하나 야무진 구석이 없구나. 18년 동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80% 이상을 남편의 사업 실패 뒷수습과 가게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다. 마이너스 대출은 늘어났다. 조금만 더 버텨줘.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야. 민호는 늘 같은 약속을 건넸다. 서연은 그 말을 믿어야만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의식불명인 순간에도 비서를 대동하고 비행기에 오른 남편의 냉정한 음성은 서연에게 잔혹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다. 민호에게 서연은 아내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금이자 집안일을 전담하는 가정부였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것은 가정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쏟아붓는 자신의 인생이었고 남편이라는 껍데기를 향한 맹목적인 희생이었다. 어머니는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뗐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만 척추 손상이 워낙 깊습니다. 앞으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셔야 하고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였다. 당장 수술비 정산과 재활병원을 포함해서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민호의 지난달 급한 불을 꺼주느라 털어넣고 남은 200만 원이 전부였다. 서연은 민호에게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8천만 원? 서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줘서 사채 알아보고 있어. 장모님 일은 안타깝지만 처남이랑 상의해서 친정집이라도 처분하든가 해. 서연은 결국 동료 교사들에게 머리를 숙여 돈을 빌리고 제2금융권 대출까지 알아본 후에야 간신히 수술비를 마련했다. 며칠 뒤 민호가 돌아왔지만 그는 병원으로 오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 한복희의 부름에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시댁 저녁 식사 자리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화려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사경을 헤매는 사돈을 둔 집안의 분위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쾌했다. 서연아, 국맛이 이게 뭐니? 소금 가마니를 통째로 들이부었어? 친정엄마 아프다고 정신줄 놓은 게냐? 시어머니의 타박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물만 떠먹었다. 민호는 아내의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어머니 옆에서 비서 유진의 칭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민호의 옷을 정리하던 중 코트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과 묵직한 카드가 떨어졌다. 파크 하얏트 서울, 스위트룸 2박. 체크인 날짜는 서연이 응급실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민호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누군가와 밤을 보냈던 것이다. 영수증에는 성인 2인의 조식과 룸서비스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18년 동안 그녀가 지켰던 믿음의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장모의 수술비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던 아내를 뒤로하고 비서와 함께 스위트룸의 침대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 배신의 대가를 저들이 가장 아파할 방식으로 치르게 해주겠다고. 서연은 조용히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 뒤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두었다.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간병과 학교 업무 그리고 남편의 배신을 견뎌내느라 서연의 몸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서연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변호사라 소개한 남자의 목소리는 신뢰감이 느껴지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웠다. 박서연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고 최영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자이자 법률 대리인 김태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할머님께서 남기신 유산 상속 절차를 위해 긴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외할머니 최영자 여사. 5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는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며 손톱 밑이 새까맣게 닳도록 일만 하셨던 검소함의 상징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유산을, 그것도 5년이 지난 지금에야 남기셨다니. 서연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초동의 으리으리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두꺼운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할머님께서는 생전에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손녀분이 그 사실을 알면 혹여 남편분이 나태해지거나 서연 씨를 돈줄로만 볼까봐 철저히 숨기셨죠. 할머니께서 남기신 주 자산은 강남 타워 팰리스의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빌딩 2채, 그리고 분당과 용인 일대의 토지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서연은 숨이 턱 끝까지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300억 원. 8천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동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채까지 고민하던 자신에게 이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왜 이제야 연락을 주신 건가요?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님은 서연 씨의 결혼 생활을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사위인 강민호 씨가 겉멋만 들고 속이 검은 사람이라는 걸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유언장에 특약사항을 넣으셨습니다. 만약 5년 안에 사위가 변했다면 이 재산은 부부 공동의 기반이 되었겠지만 할머님의 예상이 맞으셨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위가 내뱉던 대박 날 거야라는 거짓말과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던 시댁의 행태를. 변호사는 서연에게 등기부등본 한 통을 더 내밀었다. 그리고 서연 씨 남편분 회사가 입주해 있는 강남의 영자빌딩 오피스텔. 그 건물의 실소유주 역시 할머님이셨습니다. 현재는 할머님의 유언에 따라 이미 한 달 전 서연 씨의 단독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민호가 지난 10년 동안 사업에 성질하며 애지중지하던 사무실,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월세를 내면서도 건물주가 아주 까다로운 노인네라며 욕을 해대던 그 건물이 사실은 외할머니 소유였고 이제는 서연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 남편분은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관리법인을 통해 임대료를 수금해 왔으니까요. 이제 서연 씨는 그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남편분의 사업을 당장 중단시킬 수도 건물에서 내쫓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건넨 마지막 물건은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정갈한 필체로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아, 내 새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놈이 결국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는 뜻이겠구나.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5년을 기다린 건 혹시라도 그놈이 정신을 차려 내가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늘에서 나와 햇볕 아래서 살아라. 이 돈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5년 동안 서연의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 변호사님, 당장 착수해 주세요.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확인하고 남편 회사와의 임대차 계약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18년의 시간을 저들에게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준비를 해야겠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더 이상 휘청이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처음으로 상쾌하게 느껴졌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서연의 등 뒤에 세워진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남긴 거대한 유산은 서연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다. 2주 후 서연은 퇴근길에 호텔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다. 탐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예상보다 훨씬 화려하시더군요. 강민호 대표님. 탐정의 목소리에는 기가 찬다는 듯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한 사진들이었다. 민호와 비서 이유진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백화점 명품관을 드나드는 모습,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서로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웃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다. 서연이 어머니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머리를 숙이던 그 시간, 민호는 유진의 어깨에 샤넬백을 걸어주고 있었다. 강 대표 명의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이유진 씨에게 들어간 비용만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명품 가방, 시계, 의류는 물론이고 유진 씨의 오피스텔, 월세와 리스 차량 비용까지 모두 회사 공금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 사채를 알아본다던 남편이었다. 아내의 월급은 생활비와 대출 이자로 다 뽑았으면서 내 연녀에게는 법인카드를 마법의 지팡이처럼 휘두르고 있었다. 출장 기록도 보시죠. 지난달 제주도 출장, 지지난달 일본 출장.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주도의 한 독채 풀빌라에서 두 사람이 투숙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유진 씨 SNS 부계정 사진을 보시면 강 대표의 손목 시계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최고의 밤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더군요. 서연은 태블릿 화면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사진 속 민호의 얼굴은 서연 앞에서의 그 초조하고 짜증 섞인 모습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로운 미소,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 18년 전 서연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서연의 손이 멈췄다.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음파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며 기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유진 씨, 현재 임신 4개월입니다. 강 대표는 이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유진 씨와 아이를 위한 거처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더군요. 아이가 생겼으니 시어머니인 한복희 여사도 이미 알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고요.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출장에 유진을 데려간 것, 어머니 수술날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던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쩍 유진의 편을 들며 서연을 구박했던 이유까지. 그들은 이미 서연을 버린 지 오래였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주 괜찮아요. 덕분에 제가 할 일이 아주 명확해졌거든요. 서연은 곧바로 김태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자료 다 모았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서연은 호텔 카페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다. 서연은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이것은 18년의 침묵을 깨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운명의 저녁 식사 날이 밝았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고 있었을 서연은 오늘만큼은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정갈하게 맞춘 슬랙스 차림으로 거실 소파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 낯선 모습에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유진과 함께 들어왔다. 유진은 마치 이미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서연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배를 살짝 감싸 안으며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민호 옆에 앉았다. 서연아,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민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혼 합의서였다. 우리 18년이나 살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 나도 이제 내 인생 찾고 싶고 우리 집안대를 생각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겠어. 옆에서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래, 서연아. 우리 민호가 참다 내린 결정이다. 애도 못 낳는 며느리 18년이나 데리고 살았으면 우리 민호도 할 만큼 했지. 양심이 있으면 도장은 찍고 나가라. 물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가져온 게 뭐 있니?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도리지.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하는 염치 없는 소리는 꺼내지도 마라. 서연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18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쏟아붓고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며 헌신했던 세월이 빈손이라는 단어 하나로 부정당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틈을 타 은근슬쩍 민호의 팔을 잡으며 서연에게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형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해해 주세요. 서연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다. 어머니, 그리고 강민호 씨. 제가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서연이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니가 지금 앉아 계신 이 집, 그리고 대출 한 푼 없다며 자랑하시던 이 단독주택, 누구 명의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당연히 내 명의지. 우리 민호가 사업 성공해서 나 효도한다고 사준 건데. 아니요. 어머니 명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집은 제 외할머니 명의였다가 지난달 제게 상속된 제 개인 재산입니다. 민호 씨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며 어머니 몰래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할 때마다 건물을 관리하던 저희 쪽에서 막아주느라 애 좀 먹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뭐, 그게 무슨...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냐? 민호 역시 당황한 듯 등기부등본을 낚아채 확인했다. 서류에는 박서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민호 씨. 서연의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다. 강남 오피스텔 사무실 말이야. 10년 동안 월세 꼬박꼬박 냈지? 건물주가 까다롭다며 욕하던 그 오피스텔 빌딩, 그것도 내 거야. 오늘 아침에 변호사 통해서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보냈어. 임대료 체납된 거 3개월치 보증금에서 깔 테니까 다음 주까지 짐 빼. 안 비우면 소송 들어갈 거야. 서연아, 너 미쳤어? 내가 지금 투자 계약이 코앞인데 사무실을 빼라니.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민호와 유진의 불륜 증거물과 법인카드 내역이 담긴 탐정의 보고서였다.
미친 건 당신들이지. 내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 날 내 월급으로 산 법인카드로 유진 씨랑 스위트룸에서 샴페인 터뜨린 거. 제주도며 일본이며 출장 핑계대고 밀월 여행 다닌 거. 여기 다 적혀 있어. 아, 유진 씨 임신 축하해. 근데 그 아이 법적으로는 내 남편 아이네. 이혼 전까지는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일 뿐이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제 유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유진 씨가 그렇게 원하던 대표 사모님 자리 마음껏 즐겨봐. 물론 사무실도 잃고 집도 잃고 수십억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가 된 강민호 씨 옆에서 말이야. 아, 그리고 유진 씨한테 들어간 법인카드 1억 2천만 원. 그거 다 횡령으로 고소할 생각이니까 변호사 잘 선임해도. 거실은 순식간에 초상집보다 더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로 쓰러졌고 민호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참. 어머니. 이 집에서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제 집에서 불륜녀와 그 자식까지 들릴 생각하셨나 본데 저는 제 자산이 오염되는 꼴은 못 보겠거든요. 일주일 뒤에 용역업체 불러서 짐 다 마당으로 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서연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민호가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라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18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 이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법원 복도의 공기는 병원 복도만큼이나 차갑고 딱딱했다. 하지만 3개월 전 어머니의 수술실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옆에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김태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를 점검하고 있었다. 반면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나타난 강민호의 몰골은 처참했다. 피고 강민호와 상간녀 이유진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음미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혼인 기간 중 원고가 기여한 가사 노동 및 경제적 지원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액을 산정한다. 또한 피고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의 앞을 시어머니 한복희가 가로막았다. 일주일 만에 폭삭 늙어버린 그녀는 서연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민호 저놈이 지금 구속되게 생겼어.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다오. 서연은 한복희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어머니, 안희한 여사님. 18년 동안 제가 당신 아들의 실패를 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샜는지 잊으셨나요? 제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일 때 친정집이라도 팔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당신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들의 자비 없는 세상에서 퇴장하려고요. 일주일 뒤에 집행관들이 갈 겁니다. 짐은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연은 미련 없이 돌아서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등 뒤에서 민호가 서연아, 박서연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18년이라는 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43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나이였지만 서연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자신의 계절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네, 부장님. 저 박서연입니다. 다음 주 미술 전시회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이제 아주 홀가분해졌거든요. 서연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지켜보고 계시죠? 저 이제 진짜 고개 들고 살게요. 나를 무시하는 세상에 지지 않고 내 인생을 오롯이 사랑하면서요. 서연은 벚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침묵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로 채워갈 찬란한 페이지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